네, 발제 잘 들었고요. 역시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흔적이 있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특히 원장님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과 약간 중원 부원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의 중요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컴퓨팅 파워나 알고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 그 팔로업 또는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인가에 관련되어 있는 고민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전부 무료에 수렴한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는 앞으로도 무료에 가깝게 제공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1986년도에 제가 20메가 하드디스크를 300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붙어 있는 뭐 네이트 버튼이라던가 무슨 뭐 매직앤 버튼 이런 거 누르실 때마다 아마 한 번 누를 때마다 보통 한 400원, 500원씩, 뭐 지금은 아마 1원도 안 할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데이터나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뭐 물리적인 것들은 대부분 무료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곳은 어디냐? 결국은 데이터일 수밖에 없냐라는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민간에서 바라봤을 때 데이터 댐은 과연 올바른 사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려면 이제 두 가지 방안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냐, 두 번째는 이것이 국가 주도가 올바른 사업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은 제가 판단컨대 IT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최종 목적이 IT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1차적인 목적은 경제 위기 극복.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그 미국에 있는 뉴딜 같은 정책처럼 후버댐 같은 것처럼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그 결과물이 남는 사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은 지극히 옳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땅을 파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는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결과물 자체가 데이터로 남다는 것은 방향은 매우 옳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방향이 100% 맞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 주도형으로 이 데이터 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데이터 댐에 관련되어 있는 방향이 잘 되어 있고 사업 진행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그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졌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많은 편의라고 판단되지만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를 경험하는 경험자를 전 산업 영역에 뻗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으시고 내가 물론 아까 보면 한 3만 명 넘는 사람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 산업의 영역에 비춰서.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후버댐 뉴딜 이후에 건설에 관련돼 있는 기술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이 사업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방향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훌륭한 데이터들, 결과물로 남는 데이터들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숙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부탁하고 싶은 점 또는 고민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R&D의 경우에 이제 민간이 약 77%, 정부 주도가 지금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 국내로 보면 데이터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데이터 역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 90%는 민간, 그리고 한 뭐 10% 언더가 이제 그 이 국가 주도, 특히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느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민간 데이터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니아에서도 제도적인 장치 또는 그 방법을 통해서 민간의 영역과 그 공공의 영역을 분명히 이제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는 공공의 데이터가 생겼으니 뭐 민간과 트레이드를 한다라든가, 또는 민간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믹스업 시켜서 좀 더 밸류어블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런 그 좀 산업 자체를 조금 더 들어가서 빈 공간을 찾아서 메꿔주는 그런 연계에 관련돼 있는 과제는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데이터 거래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민간 데이터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데이터 거래소와 공공 데이터 거래소의 그 영역 또는 역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 활성화를 하기 위한 이제 몇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고민해야 될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오픈해 놓은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작은 기업이나 또는 여러 그 말 그대로 결과만을 가져다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버든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보면은 그 대박날 지도 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소만 입력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는 오픈 API로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말 그대로 입만 벌리면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유료 무료로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니아에서 해주셔야 이제 올해 그 공개될 150종의 데이터가 업투데이트 되면서 계속 그 뭐라 그러죠? 계속 현실화될 수 있는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고, 또 150종의 데이터에 누가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 현재화 또는 업투데이트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 서비스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니아가 현재 가지고 AI 허브에서 갖고 있는 150종의 데이터를 빨리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도 짜셔야 실제로는 정부 예산도 정부 예산도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고민거리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과 본부장님이 이미 고민하고 계시고 또는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중원부원이 어느 일부분이 있어서 부끄럽습니다만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 데이터 댐이란 말을 그 처음 들었을 때 그 장명을 참 잘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댐 하면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도 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물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소를 하잖아요. 사업 기회도 제공을 하고 뭐 도시나 농촌에 이런 용수도 제공을 하고 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데이터 댐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의미가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AI 쪽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인프라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 ICT 쪽 그 인프라를 쫙 깔 때 그때는 사실은 기술로 접근을 했지만 이제는 사실은 그게 인프라잖아요. 이제는 AI 뭐 데이터 플랫폼 이런 쪽들이 전 분야에 다 걸쳐지는 이런 인프라다. 그래서 이건 댐과 같은 그런 인프라고, 거기에 쌓이는 그 데이터들은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가치 있는 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확 와닿더라고요. 이거 예, 좋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셀바스의 윤재선 이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음성인식 엔진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8년 12월에 AI 회고를 통해서 음성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한국어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통신회사 같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에서만 음성인식 엔진 개발을 이루어져 있었고, 학교 같은 데서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구하기 쉽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뭐 복스포지라든지 오픈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영어 음성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걸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에트리 같은 곳을 통해서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서 하다 보니 그 데이터 양도 굉장히 적었을 뿐더러 그 양도 뭐 데이터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었는데, 2018년 12월 이후부터는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음성인식 엔진 개발하신 분들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음성인식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한 10기가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지금은 100기가, 200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계셔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8년 12월 이후부터 제가 니아 쪽에다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어떤 녹음실에서 녹음했던 데이터가 첫 번째였었고요. 뭐 당연히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음성인식 성능을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였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외국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기를 일반인의 성인 대상만 말고요. 저희가 AI 스피커를 보게 되어주면 성인 대상 인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 그렇지만 아이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인식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쪽에 해당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이 IoT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인식이 잘 안 되네? 그럼 그 다음부터 잘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니어나 차이ल्드 쪽에 있는 데이터를 좀 요청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또 전화망 쪽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인식이 굉장히 잘 되는데 부산이나 저희 광주에 가서 이제 전화 센터가 있는 콜센터가 있는 곳에서 음성 인식하게 되면 사투리가 있다 보니까 사투리에서 인식이 잘 안 돼서 또 부탁을 드렸죠. 사투리를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아까 했던 그 12월 달, 3월 달에 만료되는 AIDB 2차에 방언 데이터를 추가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AI 데이터 수집을 요청을 하시면서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요청을 드렸는데 다 반영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저뿐만 아니라 저같이 있는 수요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음성인식 엔진 개발을 하는, 아니 음성 합성을 개발하는, 아니 다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는 학부나 석사나 박사에 계신 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빅데이터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예전에 이 데이터를 뭐 한 100시간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오그멘트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오그멘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면 코로나19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는데 아까 클라우드 소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 수집할 때는 녹음실에서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냥 딱 통제된 공간에서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음성 인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잡음을 믹스를 하거나 오그멘트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 클라우드 소싱을 하다 보니 녹음하는 공간이 조용한 가정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시간이 되네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거나 아니면 전철 앞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외부에 있는 잡음 환경이 다 들어가서 진짜 실환경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다 아까 어노테이션을 이건 잡음 환경의 결과예요 라고 해주니까 이거는 클린 환경인지 잡음 환경이 다 분리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 저희가 요새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예전에는 잡음도 믹스해서 오그멘트를 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오그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오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수요 시간이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DB 3차를 이제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받다 보니까 분명히 음성인식 데이터에 어노테이션하고 어떤 형식을 포매팅을 해서 주시는데 하나에서 20번째 데이터가 포맷이 다 다릅니다.
일본 데이터는 이렇게 했더니 이번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또 바꿔야 되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거는 포매팅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서 그래서 16kHz의 뭐 리니어 PCM의 웨이브 형태로 저장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노테이션 규칙은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남자 여자 뭐에서 성별은 성별 아니면 나이대 뭐 수도권의 그 포매팅이 파일명의 라벨링이나 그런 정보들과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그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부터 20번째 데이터가 모두 포매팅이 다 제각각이어서 그 제각각 이건 물론 맞추면 되긴 하지만 그것도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면 실제적으로 20대 남자의 데이터 아니면 뭐 10살 미만에 있는 여자 데이터만 뽑아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그 데이터의 포맷만 가지고도 찾을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형식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드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부터 미국에 있는 오픈DB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됐습니다. AIDB 3차를 갖게 되어지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음성 쪽에 기자했을 때 오픈DB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엔진 개발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 부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포매팅을 조금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음성 쪽에서는 이렇게 그 약간의 비정량, 그러니까 녹음실에서 그 녹음한 그런 것 말고 현장에서 수집한 그런 것들 가지고도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뭐 나무라든가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딱 그 정형화된 모습만 취하고 나머지는 오류로 다시 뭐 라벨링을 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 또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에서 캡처를 했건 그게 나무다, 집이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간 궁금증이 드는데 뭐 나중에 토의 시간에 네. 누가 답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용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법조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분들의 코멘트들도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앞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재화이자 자원이 될 거라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유형의 재화를 사용하고 거래해 왔지 무형의 정보들을 사용하고 거래해 오지는 않았거든요. 일부 뭐 특허권이라든가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이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를 던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정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3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해에 많은 데이터를 구축을 했죠. 근데 정부가 만약 더 이상 나서지 않는다면 데이터가 과연 이렇게 수집이 될까? 아니면 공개가 될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서 공개가 될지.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데이터만으로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까? 뭐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모은 데이터가 계속 유지 관리가 될까? 별로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죠. 그렇다면 과연 민간에 의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또 나아가서 공개되고 유통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모일 만큼 서로 공유하면서 활용이 될 만큼 어떤 우리의 행동을 뭐 이끌어낼 만한 인센티브가 과연 있을까? 인센티브는 사실 찾기는 힘들죠. 굉장히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데
그걸 공개해 버리면 모두가 그걸 쓸 수 있게 되니까 내가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모으려고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정부든 민간이든 어떻게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집하고 또 나가서 공개하고 유통을 할 때 과연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감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죠. 최근에 이제 이루다 사건이 이제 좋은 예인데, 뭐 다소 부주의한 면들이 뭐 많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험을 안 느끼고 회사의 다른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모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야심차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사회적 물의를 빚고 사업을 접었을 뿐만 아니라 뭐 공식적인 발표에 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를 폐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그럼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은 결국 데이터에 관련된 법제도가 지금 뭔가 불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데이터셋을 보호할 것인가, 보호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정부 정책, 법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에는 원천 데이터들이 들어가거든요. 또 데이터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속성을 띠기도 합니다. 원천 데이터가 근데 누군가의 배타적 권리의 대상일 수가 있어요. 원천 데이터 중에는 예기치 않게 저작권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 끼어들어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 권한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확보가 돼야만 적법하게 그 원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상황에서만 그 데이터셋을 안심하고 쓰고 또 공개하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이 데이터셋을 거래를 할 때 이제 계약이라는 형태를 띠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에 관한 계약 규범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법도 없고 관행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지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반드시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만이 사회 이득일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형의 재화와는 달리 이 경합성이나 배제 가능성이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정보를 쓴다고 해서 남이 그 정보를 못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독점보다는 공유가 사회에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려도 또 필요합니다. 즉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데이터셋에 접근하는 것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셋의 보호, 원천 데이터의 이용 권한, 데이터셋의 거래, 그리고 데이터셋의 접근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법적 기반이 확실하게 이렇게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그동안 유형의 재화들을 거래했던 것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 유통이 일어나고 이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4가지 측면 모두 지금 다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 몇 가지 아이디어만 여기서는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데이터셋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제도에 의한 보호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 일반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음성 데이터나 이런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는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이제 노력과 비용이 그러니까 수집 축적에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새로운 법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방법으로는 데이터 오너십이라든가 이런 배타적 권리 인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가지는 그런 뭐랄까 배타성이 없고 경합성이 없다는 그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좀 위험하고, 중간적 방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지금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축적한 데이터를 어떤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 질서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줘야만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심하고 축적하고 그걸 거래 유통에 내놓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한정 제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어떤 지정한 상대방에게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축적해 놓은 데이터가 비밀성이 해제돼서 일반에게 공개되는, 그러니까 공중에게 그냥 제공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원천 데이터의 이용 권한과 관련해서는 역시 개인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텐데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적인 이용 방법이고요. 동의에 근거한. 두 번째는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비계약적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계약적 이용 수단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몇 가지가 들어왔죠. 첫 번째로 가명정보의 경우 그 연구 목적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관련성 있는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허용을 해놨죠. 근데 생각보다 이 가명정보의 활용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매번 거래 때마다 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심의 평가를 해서 이 안전성 여부를. 그래서 결국은 가명정보, 또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일단 누군가에게 제공을 한 뒤에 그것이 제3자에게 다시 유통이 안 돼요. 다시 평가가 또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계약적인 이용 방법이 그나마 안전한 이용 방법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계약적 이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타이트하게 제공을 하게 돼 있고, 또 제3자 제공의 경우에도 제3자를 일일이 다 특정을 미리 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다른 제3자한테 넘겨주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더 해 나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법제도 개선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냥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법제도 개선이 없으면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의 거래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데이터 이용 계약, 표준 계약서가 좀 빨리 만들어지고 또 연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한두 개 기관에서 지금 표준 계약서를 제시를 한 게 있는데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천 데이터의 그 이용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그 보증과 관련해서 그 연구가 부족해요. 어떤 데이터셋을 A라는 사람이 B한테 이제 이용 허락을 한다거나 양도를 한다고 할 때 이 데이터셋이 과연 다른 누군가의 배타적 권리,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거나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하는 보증을 해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침해했는지 여부는 난 모르겠다. 그냥 당신이 알아서
위험을 검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보증은 지금 제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표준계약서에 보증이 제공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결합 관련해서도 가명 정보와 관련해서 아직 불충분하게 그 문제점이 인식이 돼서 계약서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면은 데이터 거래소를 아무리 만들어도 거기 그 거래는 제 생각엔 법적 위험 때문에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예. 그 돈을 내고 샀다고 할 때 내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느냐? 보장이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셋의 접근 문제를 보면 접근이라는 건 이제 비계약적 접근인 거죠. 동의하지 않은 정보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공공재는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장 내에서 거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소 생산이 되는 그런 재화예요. 정부가 공급을 안 하면 결국 데이터가 많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데이터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줘야, 개방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방법이 어떤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직접 생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민간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거나 뭐 아니면 수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장단점을 따져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프랑스에서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민간 데이터를 공공성을 가진 경우에는 민간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가져다가 그냥 공개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가끔 이제 그 개념을 한국에도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적 데이터의 이제 사적 유통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간 데이터의 경우에 접근. 사실 민간 데이터는 독점 관점에서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의해서 독점이 되면 마치 필수 자산이 독점되는 경우와 비슷하게 어떤 경쟁 질서를 경쟁을 해하게 되는,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고 놀랍게도 이거는 규제가 매우 초고속으로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이미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이미 데이터 독점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한 가지 기준으로 들어오는 정도에 이르렀죠. 그런 이제 무딘 칼을 사용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공정이용의 법리라든가 저작권법상 아니면 경쟁법상 프렌드 법리라고 그러죠. 표준 특허의 경우에는 이제 확약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게 맞지 그렇게 규제를 무딘 규제를 막바로 사전적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가 하는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서 뭐 이렇게 어렵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아마 들으실 수 있어요. 아유,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언제 데이터 사업을 장담을 하는데 사업하다 보시면 결국 이 문제에 부딪혀서 이제 큰 고민을 하게 될 일이 생길 겁니다. 법제도를 정비를 하고 또 만들어진 법제도 위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약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것. 법률 R&D라는 말을 저는 쓰는데요. 기업들이 다른 데는 돈을 쓰면서 다른 R&D는 막 당연히 써야 될 돈을 생각하면서 이 법적 위험들을 측정하고 감소시키려는 데는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걸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 중에 당연히 포함되는 하나의 위험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미없게 느껴졌을 토론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중요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혁신정보분석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이은빈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는 사전 배포된 자료를 제가 예습을 해서 봤지만 패널분들이 어떤 말씀하실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현장에 왔기 때문에 역시 네 번째 패널로 하면은 할 얘기가 별로 남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했는데 그 예상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윤석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좋은 발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데이터댐 사업의 어떤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재철 대표님, 그 다음에 윤재성 이사님, 이상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 주체 간의 역할 분담, 정부와 민간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현장에서의 어떤 요구사항들, 아무리 그 중앙정부에서 노력하더라도 민간의 어떤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마 영원히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해법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데이터라는 게 무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도로부터 뭔가 그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그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예상치 않게 법제도적인 벽에 막혀서 진도를 더 나가지 못한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데이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체가 다룬 데이터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가에 대한 그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했던 사항들 뭐 중복되는 건 좀 빼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가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법제도적인 사항이라든지 현장의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게 얘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품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믿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데이터의 품질이죠. 그런데 이제 품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뭐 통계 데이터 같은 유럽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뭐 관련성, 정확성, 비교성, 정시성, 시일성, 그다음 접근성, 비교성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항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걸 품질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최근에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 다종 데이터, 게다가 결합 데이터까지 이렇게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량의 다양한 결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어떤 품질 요건에서 놓쳤던 혹은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새롭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화를 하고 정의를 해야지 이 부분이 관리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좋은 품질 혹은 쓸만한 품질의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자리가 실질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잘 안 와닿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측정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통 측정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측정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보통 반복성, repeatability라고 하죠. 그다음 재현성, reproducibility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소급성, traceability라고 하는데요. 추적성이라고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일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 핵심을 관통하는 사항은 소급성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데이터 전주기에 걸쳐서 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소급성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그 결과물을 보고 그 생성된 과정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내가 이거를 쓸 수 있구나라는 안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담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최근에 발표된 OECD에서 발표한 AI 원칙에서도 보통 거기에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측정에서 측정 결과를 잘 쓰기 위한 소급성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처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댐 사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소급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잘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정부 사업을 대규모 정부 사업을 했을 때 결과물이 무엇인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많이 묻게 되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축적된 데이터 혹은 뭐 플랫폼 이런 것도 성과물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남는 하나의 중요한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시겠죠. 아까 그 제목에서도 보면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용어가 다 나왔어요. 디지털, AI, 데이터,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AI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한 1950년대부터 학술적으로 논의가 되다가 실무 현장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두 번의 혹독한 겨울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하면 그 AI에 투자된 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투자에 대한 성과가 뭔가 아리송하네라고 하면서 투자를 줄임으로써 AI의 겨울이 두 번이나 오게 됐고요. 그런 AI 겨울이 온 시기에 거기에 개의치 않고 투자를 이어갔던 국가나 주체들이 다시 돌아오는 AI 붐 시대에 기회를 잡은 거를 두 번이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최근에 있던 캐나다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발표 자리에 있었던 4대 천왕 분들도 그 AI 겨울 시대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데이터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양성되는 인력들이 그 후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민간에서 같이 고민해야겠죠. 그 사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통상 인력 양성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숫자로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양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참여한 사람, 양성된 사람의 숙련도, 그다음에 기술의 스킬의 종류, 스킬의 레벨, 굉장히 다양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고려한 배치에 대한 게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AI 관련된 혹은 데이터 관련된 생태계가 워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기타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된 조직이 몇 개가 있고 몇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데스크 서치이긴 했지만 한 177개 기관에 3천여 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각 조직별로 각 기관별로 조직의 성격이나 임무나 이게 상당히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데이터 쪽에서는 통계 전문가, 데이터 개발자, 그다음에 뭐 엔지니어, 그리고 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 가지 용어들 한 보통 저희가 정책적으로 할 때 8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경계에 위치한 다양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총량만 가지고 인력을 양성하고 그 차별 없이 배치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힘들게 양성된 인력들이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연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이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들의 경험과 그 네트워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그 총량 차원의 고민이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구조까지 들어가는 그런 실질적인 고민이 있어야지 잘 워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품질과 인력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품질에 있어서는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소구성이 좀 확보가 되어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좋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기능들이 제공되고 좀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참여를 통해서 또다시 더 많은 데이터가 양성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워킹할 수 있을 것인가. 고리가 하나만 끊어져도 이 휠은 돌아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주기 차원에서의 그 종합적인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과정의 품질에 대한 소급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력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과를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지만 이 과정에 참여한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스킬셋의 종류와 레벨에 따른 구체적인 또 그 사후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자산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질과 그 인력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을 때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정부와 민간, 저는 주로 뭐 DNA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데이터, 그다음 네트워크, AI 각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서의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논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